첫 번째, 내가 도대체 몇 년 동안 내가 은퇴소득을 만들어야 되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대체가 내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어느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가 자산 배분을 축구에 비유해서 본다면 자산 배분이 축구의 게임을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공격수에 해당되는 자산이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수비수에 해당되는 자산이 국채죠. 그럼 미드필드에 해당되는 자산. 한국의 고령화의 진행속도가 유례없이 빠르다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베이비붐 세대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이제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지 좀 전반적인 개괄적인 질문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축적이라 그러면은 거의 뭐 한 25 내지는 한 20대 후반부터 거의 한 30년 정도를 축적을 하고요. 인출을 하면은 기간이 짧을 것 같은데 인출도 한 40년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산관리라고 하면은 보통 이쪽에 다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축적을 할까? 돈을 어떻게 증식을 할까? 이런 부분에 많이 초점을 두고 계시고, 이쪽은 그냥 뭐 자동적으로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출은 소위 말해 이제 은퇴 소득을 만드는 것인데, 나이 60 정도 보면은 40년 정도 은퇴 소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진정한 진금 성분은 이쪽에 와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산 관리의 진정한 진금 성분은 이쪽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이것도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큰 테크닉은 필요 없고 사회에서 마련해준 혹은 국가에서 준비해준 우리가 제도를 어떻게 충실히 그리고 자산 관리를 어떻게 원리적으로 잘 따라가느냐 정도를 하면은 이 부분은 상당 부분 달성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국민연금 빠지지 않고 계속 직장을 옮기더라도 그 빈 곳을 잘 가입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중간에 빼쓰는 것이 아니라 충실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는 이제 퇴직연금을 투자자산 등을 통해서 돈을 단순히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불려나가는 것. 이런 정도의 원칙을 지키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때는, 좋은 직장에 소득이 높은 곳에, 이런 곳에서 이제 자기가 저축 생활을 잘하고 하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얼마의 소득을 벌고, 그건 내가 이제 나한테 잘 투자를 해서 내가 직장을 좋은 곳을 찾아야죠. 그 다음에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중에 내가 얼마를 저축할까 하는 것이 상당 부분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주로 근로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근로소득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는. 그런데 인출 때는 근로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다 발생하느냐? 자기가 이때 동안 축적한 자산에서 소득이 다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여기에서 이제 자산 관리가 시작되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자산에서 어떻게 인출을 하느냐,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소득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의 그 저축의 상당 부분은 자기의 근로소득 부분, 이게 이제 결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인출할 때 또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한 게 많습니다. 첫 번째, 내가 여기는 40년이라고 해놨는데 도대체 몇 년 동안 내가 은퇴소득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게 수명이죠. 수명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몇 년 동안 은퇴소득을 만들어야 될지 모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조금 아무래도 그래도 수익을 좀 올리면서 인출을 해야 될 텐데 자칫 잘못해서 내가 인출을 시작할 때 작년처럼 주식시장이 와장창 망가져 버렸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이유가 계속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도대체가 내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어느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혹은 어떤 상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연금을 가지고 있을지, 리처를 가지고 있을지, 이런 부분이 되게 결정적으로 중요하고요. 축적할 때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내가 집 하나 사는 것하고, 여기서 뭐, 그 다음에 연금 자산은 운용하는 게 뭐 주식, 뭐 이게 대부분이니까요. 주식 채권 이걸로 결정되는데 여기 오면은 금융상품도 훨씬 복잡해집니다. 연금을 하느냐, 리처를 하느냐, 채권을 하느냐, 변액연금을 하느냐, 뭐 등등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리스크에 따라서 훨씬 이제 이런 부분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게 구매력이죠. 올해 이제 그 5.1% 작년에 물가가 오르면서 국민연금도 이제 5.1% 올해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올해 이제 물가가 5.1% 오르면은
근로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생활비가 오르는 만큼 일반적으로 월급도 오릅니다. 오르게 되는데 인출을 하게 될 때는 생활비가 오르는 만큼 오를 월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운용하는 돈도 이렇게 구매력, 물가가 오른 만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40년 동안 혹은 뭐 5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은퇴소득을 만들어야 되는 것, 이것이 훨씬 이제 자산관리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이 부분도 중요한데 훨씬 테크닉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여기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베이비 부모들이 사실은 이런 부분을 좀 놓치고 있습니다. 축적을 잘 해놓으면 인출은 자동적으로 되겠지. 뭐 내가 필요할 때 돈을 꺼냈으면 되겠지.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여기서 훨씬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모라 하면은 아까 이제 60 중반부터 한 50 초반 정도 해당될 텐데 이런 분들은 이제 자산관리의 중요성이 앞으로 자꾸 중요해지게 될 텐데 이때 우리가 인출할 때 자산관리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준비를 해놓고 또 지금 이제 여기 해당되는 분들은 이걸 실질적으로 이제 실행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그냥 되는 대로 빼쓰지가 아니라 내가 체계적으로 자산 관리를 해서 나의 은퇴소득 정말 한 3, 40년 동안의 은퇴소득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축적과 인출의 그 사이에 있는 40, 50, 60대에 맞는 이제 노후 투자 포트폴리오 세팅 방향에 대해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40대, 50대, 60대 연령대별로 맞는 노후 투자 포트폴리오 세팅 방향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40대, 50대, 60대 약간 미묘하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40대와 60대가 이제 제일 극명하게 이제 차이가 나겠죠. 조금 이제 이게 미묘하긴 한데요. 60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은퇴 소득을 이렇게 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60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산의 배분에 있어가지고 리츠라든지 이제 배당주라든지 채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들어와야 되고요. 주식도 물론 들어가겠지만은 이 비중이 좀 줄어드는데 우리가 자산 배분을 이렇게 축구에 비유해서 본다면은 일종의 이제 미드필더가 여기 있을 거고 여기에 이제 공격수들이 배치되겠죠. 여기 수비수들이 있으면은 자산 배분이 축구의 게임을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저 자산에서 공격수에 해당되는 자산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예. 그다음에 수비수에 해당되는 자산이 채권 중에서도 국채죠. 정말 이제 잘하셔서 훨씬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국채나 예금이죠. 그럼 미드필드에 해당되는 자산은 리츠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일종의 하이브리드라고 이제 그러는데요. 채권의 성격하고 주식의 성격을 각각 조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제 하이브리드입니다. 미드필더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는 내려와서 수비를 하기도 하고 또 올라가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축구하고 참 비슷하게 자산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격수, 주식, 하여튼 최고의 공격수는 주식입니다. 다른 자산 뭐 이런저런 비트코인이니 뭐니 이야기를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시장이 너무 좁죠. 주식에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주식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주식이 상장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공격수는 하여튼 주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채, 부동산이 있으면은 40대, 50대, 60대는 이것의 전술 배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60대는 어디를 제일 튼튼히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60대는 어디를 제일 튼튼히 하겠습니까? 채권하고 또 하나 채권 예금과 더불어 이 미드필드를 좀 튼튼히 해야 됩니다. 이 공격수를 막 튼튼히 하기에는 조금 불안하고 그래서 공격수는 비중은 조금 줄이면서 그렇다고 모두 수비를 하기에는 너무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리츠라든지 배당주도 여기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미드필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0대는 이런 이제 미드필드 자산을 좀 이제 갖추는 것, 채권이나 예금을 갖추는 것은 여러분들 누구나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예를 들어 주식을 뭐 한 20% 한다. 그 다음에 리츠를 한 30% 한다. 나머지 채권과 예금을 한 50% 한다. 이렇게 이제 자산을 구성해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축구의 배치로 본다면은 5-3-2 전법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40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쭉 좀 앞당겨 오게 됩니다. 주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아직은 높아도 됩니다. 한 20년 동안은 계속 투자를 할 것이기 때문에 주식의 비중은 아직 높아도 되고, 40대에도 여전히 리츠 같은 경우가 아주 괜찮은 자산입니다. 지금 우리가 IRP나 이런 퇴직연금에서는 이제 리츠를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이제 연금저축에서는 못해서 그렇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뭐 연금에서 IRP나 이런 게 DC형이 있으면은 이제 리츠를 하셔도 되니까 리츠를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이 있게 되죠. 이 비중이 이제 조금 40대 같은 경우는 적어도 주식이 한 50 정도는 너무 과한가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 리츠가 한 20, 뭐 채권이 한 30, 뭐 이렇게 이제 구성하는 것이 이제 40대 포트폴리오가 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대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이제 중간 정도로 가게 되면 되겠죠. 주식이 30이나 40 정도로 줄어들고, 리츠가 조금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산 배분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대는 이 중간에 이제 조금 기여 있는 세대인데, 60대는 은퇴소득을 만드는 세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미드필드 자산이 중요해지게 되고요. 40대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공격수의 자산이 중요해진다. 최고의 공격수는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의 비중,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유의하셔야 될 게, 부동산을 우리가 나중에 제가 혹시 뭐 기회가 되면 나중에 질문을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리츠 같은 경우에 보통 최근에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뭐 한 20에서 40~50%까지 떨어졌는데, 떨어진 것의 주된 이유가 이제 그 부채 때문이죠. 이게는 이제 한 60에서 70% 빌려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츠를 투자하면서 이게 미드필드라고, 전적으로 미드필드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곤란하고요. 리츠가 아니라 부동산 자체는 미드필드예요. 그런데 부동산 리츠는 여기 부채가 레버리지가 더해졌기 때문에요, 위험성이 커져 있습니다. 커져 있어가지고 거의 변동성이 주식 정도 변동성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작정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럴 것 같고, 다만 꾸준한 소득 흐름이 나온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위험성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뭐 한 20%, 30% 이렇게 떨어졌지만은, 리츠 같은 경우, 물류 리츠 같은 경우는 거의 40에서 50%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때문이냐, 레버리지를 했었는데, 초저금리 때, 저 물류 리츠를 만들었다가 금리가 급등하면서 이제 가격이 뚝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츠는 이 레버리지가 안에 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 때는 의외로 가격 변동성이 좀 크다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자산 배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관련돼서 좀 연관된 질문이 있었는데요. 방금 40대, 50대, 60대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말씀해 주셨는데, 30대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30대이고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하고 주식형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제 포트폴리오가 연령대별로 다르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30대부터 리츠 펀드나 아니면 달러 지수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 데이비 스웬슨이라고 지금은 이제 작고하셨는데, 예일대 기금 운용하는 CIO입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환에 관한 리포트, 환에 관한 보고서는 세상에 나무만 다 베어낼 따름이고 아무 더 보탬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종이 만든다고 나무만 빼낼 따름이지. 그 말은 환 전망은 어렵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환 전망을 해서 그 맞추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외환 딜러들은 뭐 경제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거의 단기적으로 테크니컬 분석을 가지고 이렇게 환을 트레이딩을 해나가는 것이지 뭘 이걸 경제적으로 뭐가 어쩌고 장기적으로 금리차가 아닙니다. 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요. 생각보다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브라질 국채 한때 이제 앞으로도 뭐 지금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브라질 국채가 이제 헤아라당 그게 한 695원까지 거의 70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갔다가 그 다음에 195원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지금이 한 240원, 230원 이 정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헤아라가 약세가 되는 거죠. 뭐 500원에 산 사람들 들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한 300원 이렇게 되니까 한 40%가 떨어진 셈이죠. 환이라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지수만 가지고 투자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것이고요. 환만 투자하는 것은 사실은 없죠. 환은 모든 자산에 따라가는 것이고요. 환만 투자를 해가지고는 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환은 우리가 달러 지수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글로벌 자산을 사고 환해지를 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환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렇게 투자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달러 지수는 아니고 이제 미국 펀드를 샀습니다. 미국 주식 펀드. 미국 주식 펀드는 마이너스 20% 됐습니다. 근데 내가 1200원에 미국 주식 펀드에 들어갔는데 환율이 1400원이 되었다. 그러니까 한 20%는 아니지만은 대략 한 10몇 % 올랐죠. 그래서 예를 들어 거기서 환이 15% 올랐다. 10%만 올랐다고 하겠습니다. 하면은 결국 내가 미국 주식에 달러를 가지고 쓴 미국 주식 펀드는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0% 돼서 훨씬 이게 완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 스스로가 포트폴리오를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해외 주식에 투자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러를 가지면은 포트폴리오가 돼서 좋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돼서 좋은데요. 달러 지수만 덜렁 가지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우리가 돈을 투자하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자본을 가져야죠. 자본을 가져야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자본을 가져야 우리한테 배당이나 기업의 주식을 가지면은 기업의 이익을 우리한테 돌려주는 것이고 부동산을 가지면은 부동산의 임대 수익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자본을 가져야지 아무 자본을 안 갖는다는 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달러 지수에 저는 달러를 갖는 것은 얼마든지 찬성을 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젊으신 분들은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여러분들의 자산 중에서도 모두 원화만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 당연히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은데요. 달러만 덜렁 산다든지 뭐 달러 지수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미국의 자산을 사면서 환해지를 안 하면은 달러가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투자하신다면 뭐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자산의 변동성도 줄여주기 때문에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달러 지수를 우리가 미국의 자산을 해외 자산을 사면서 우리가 환해지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환도 같이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은 저는 뭐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 아직 훨씬 이제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번씩 외환 시장에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환율이 우리나라는 일종의 외환 트라우마를 갖고 있죠. 각 나라가 이제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공황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요. 독일은 인플레이션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독일이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했던지 돈을 가지고 차라리 바이를 사겠다 해가 바이를 산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그래서 유럽의 은행은 주로 독일이 많이 움직이니까요. 이전에 분데스방크였는데 여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미국은 대공황의 트라우마, 실업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실업률 증가하면 미국은 반드시 금리를 인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은행은 물가에 민감하고요. 우리나라는
97년, 8년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환율만 좀 오르면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갖게 됩니다. 이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죠.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를 충분히 가지고 외환 보유고하고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달러 자산도 많이 있습니다. 여차하면 국민연금 그 미국 주식 팔고 달러 들고 들어오면 돼요.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번에 여기 엄청난 트라우마를 보였죠. 환율이 1,300원 넘어가니까 막 깜짝깜짝 놀라고 1,400원 넘어가니까 이제 1,500원 간다 뭐 이러고 뭐 외환 위기 온다, IMF 온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그때 막 해댄 게 이제 이런 외환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기축통화가 아닌 한은 유로나 그다음에 엔화나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한은 이 트라우마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달러 지수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해외 자산을 가지면서 환해제를 하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은 통화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것은 얼마든지 저는 이제 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리츠 같은 경우 자산의 축적의 수단으로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본을 가져야 돈을 법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옛날에는 그랬지만은 나 예금을 열심히 예금을 해서 떼돈을 벌었다는 분 보았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뭐 나는 떼돈을 안 벌어도 된다는 분은 어쩔 수 없는데요. 돈을 그래도 좀 벌었다는 분들은 자기 사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남의 사업에 자본을 대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본이라는 것을 가졌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 자본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하나가 주식이고 하나가 이제 부동산입니다. 이것은 가격의 상한선이 없죠. 여러분들 예금은 지금 예금금리 예를 들어 4% 준다 그러면은 10년 1억 원을 예금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10년 있다 찾으면은 얼마 찾습니까, 여러분들? 이자는 매년 받고 그래서 1억 원 예금을 들고 매년 이자를 받고 10년 있다가 찾으면은 얼마를 찾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일 리츠라는 것을 가입을 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매년 배당 수익률을 대략 4%, 5%씩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은 이 리츠는 여러분들 10년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를 돌려받을까요? 50년이 있으면은 어떨까요? 1억을 돌려받을까요? 그것보다 더 많이 받을까요? 예, 그게 자본입니다. 자본은 그 가격이 변하는 것인데 단기적으로는 오를지 내릴지 잘 모르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거의 확실히 오른다고 이제 생각되는 게 자본이죠. 주식도 예를 들어 미국 주가 지수에 여러분들 지금 투자해 놨다 그러면은 30년 뒤에 지금보다 낮을까 높을까 물어보면 대부분 높을 거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 자본이 이제 자본은 원금의 가치가 변하는 것인데 그 예금은 이제 원금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젊을 때는 원금의 가치가 변할 수 있는 자본을 꼭 가져야 됩니다. 예금을 가지면 여러분들 원금 가치 안 변해요, 전혀. 그래서 그게 그 중에 이제 리츠가 그 중에 하나 부동산으로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으로서 들어가는 것. 이 두 개의 자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를 특히 30대이신 분은 꼭 그렇게 자본을 가져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뭐 시장이 작년에 많이 망가졌다고 해가지고 또 예금으로 우르륵 도망갔으면은 한번 예금으로 도망가면은 1년 있다 다시 잘 못 돌아옵니다. 한 5년 이상 있어야 겨우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또 이제 주식 가격은 확 올라버리거든요. 그래서 꼭 자본, 아까 리츠뿐만 아니라 리츠도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조금 한 20개 정도의 리츠가 들어왔으니까, 투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 주식, 이런 것을 이제 갖는 게 좋고, 제가 아까 축적하고 이제 인출, 이걸 말씀드렸는데, 축적은 자산을 모으는 과정이죠. 우리가 골을 넣으려면은 최고의 공격수는, 주식으로, 우리가 자산 관리를 시자면은, 최고의 공격수가 주식이듯이, 우리가 축적을 하려면은 최고의 공격수를 해야 골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축적을 하려고 하면서 공격수도 없이 축적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이 축적하는
기간에 있어서 이게 퍼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퍼즐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한 30년, 40년씩 자산 운용을 하면은 자본을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자본을 안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주식시장 참여 퍼즐입니다. 주식시장에 생각보다 참여를 안 하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퇴직연금에서 주식에 들어가는 비중이 대략 평균적으로 한 60%입니다. 평균적으로 60%라는 것은 30대들은 거의 90% 이상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50대 이런 사람들은 40%, 30% 되기 때문에 그걸 평균하면은 대략 50에서 60%입니다. 그러니까 30대는 거의 90% 이상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퇴직연금에 주식이 한 몇 퍼센트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짐작으로. 30. 또 작년에 이제 시장이 좋으면서 조금 주식의 비중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그때 많이 올란 것 기준으로 해서 한 10% 정도 주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스탁마켓 파티시페이션 퍼즐이라고 그러는데요. 스탁마켓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사람들이 합리적이라면은 참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참여를 적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여러 제도들을 통해서 요즘 이제 나오는 디폴트 옵션 이런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제도들을 통해서 이걸 많이 높여놨습니다. 많이 높여놔서 그래서 미국에는 무슨 연금 100만 장자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퍼즐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 조금 넘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래 여러분들이 특히 30대 축적하는 시기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30 초반이라고 그러면은 앞으로 자산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축한 자산이 쌓이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이 안 좋다 해봐야 여러분들이 투입한 자산은 이제 이만큼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투입을 해야 될 자산이 훨씬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 더 좋다고 해서 계속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축적을 해 나가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자본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이제 증식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리츠뿐만 아니라 주식 이것까지 이제 활용해 가지고 하여튼 자본을 많이 이렇게 그 비중을 높이는 거 30대 때는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아지겠습니다. 그래서 리츠 자산은 없다가 최근에 한 2, 3년 동안에 이제 리츠 자산이 상장되어서 개인들이 살 수 있는 공모 리츠가 한 20개 정도 올라왔는데요. 아직도 시장이 적습니다. 20개 가지고는 조금 너무 시장이 이제 적고요. 그 중에 뭐 우월한 놈, 별로 성과가 안 좋은 놈 이렇게 고르려 하는데 예를 들어 3개가 있으면은 고를 선택지가 없듯이 20개 있어도 사실은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앞으로 리츠가 많이 아마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2, 3년 동안은 좋게 안 좋을 텐데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면은 리츠가 활성화됩니다. 싼 가격에 부동산을 사서 리츠를 내면은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리츠가 활성화되는데 향후에 이 자산에도 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하여튼 얕은 이러나 저러나 30대 때는 무조건 캐피탈 자본입니다. 그게 꼭 이제 그 부분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토마 피케티라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쓴 프랑스 경제학자입니다. 그 양반이 하여튼 책은 1000페이지 정도 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왜 어떤 사람은 부를 쌓고 어떤 사람은 부를 쌓지 못했을까? 부의 불평등이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이 이야기를 그 두꺼운 책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거꾸로 보면은 저는 거꾸로 읽었죠. 그걸 거꾸로 보면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부를 쌓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토마 피케티는 제가 그 책에서 봤을 때는 부를 쌓기 위한 피케티가 분석한 3가지의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자본을 갖는다.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는 자본주의이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는 그 중심이 자본이라는 것입니다. 자본의 수익률이 다른 수익률보다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본을 갖는다.
두 번째, 자본의 가장 단점이 뭘까요? 예를 들어 기계나 공장이나 사업체나 이런 것들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뭘까요? 자본이 파괴되는 겁니다. 전쟁이라든지 혁명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본이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자본을 갖되 안전한 곳의 자본을 가져야 됩니다. 전쟁으로부터도 안전하고 사회의 변혁으로부터도 안전하고 그런 곳에 자본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량 지역에 자본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지역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요즘은 다 그렇게 하여튼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뭐 미국은 지형적으로나 뭐나 통화를 갖고 있는 거나 통화도 뭐 기축통화, 지형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가지 않으면 공격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이제 안전한 지역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달러 자산, 달러 지수가 아니라 그냥 달러 자산을 가지고 환해지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안전한 곳에 자본을 가지는 것. 우리나라가 전쟁은 나지 않아요. 한국 동란이라는 것도 있어서 자본이 한번 크게 파괴됐죠. 또 한 번 우리나라가 자본이 파괴된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그렇죠. 외환위기입니다. 제가 아까 외환 트라우마하고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꼭 전쟁이라든지 혁명만 가지고 뭔가 이게 자본의 그 나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데요. 외환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환위기를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이유가 건물하고는 멀쩡한데 안이 다 파괴되어 버린 겁니다. 그냥 그때 공장 문 닫고 사람들 다 해고하고 한 게 전쟁이 일어나서 파괴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장이 가동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 기계 뜯어내서 팔고 이런 거죠. 그것도 똑같이 하나의 안전한 곳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남미 국가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남미 국가는 심심하면 한 번씩 IMF에 들어가고 심심하면 환율이 절하되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의 자본은 이제 갖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 자본들은 우량한 지역에 자본을 갖는 게 좋습니다. 뭐 베트남도 유혹이 오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뭐 그런 쪽에 자본은 거의 안 갖는 편입니다. 가장 그냥 우량한 지역에 자본을 갖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첫째 자본을 갖고 두 번째 우량한 곳에 자본을 갖고 자, 그다음 세 번째 부를 이루기 위한 세 번째 요인이 뭐일 것 같습니까? 방금 이게 IMF를 맞춘 분도 계시고 해서 세 번째도 참 어려운데요. 알고 보면 쉬운데 그래도 세 번째가 뭘까요? 예? 참기. 그게 이제 주식에 자본을 가지려면은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본을 가지되 그 자본을 활용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인내라는 것이 없으면은 자본은 자기의 가치를 안 발휘시켜 줍니다. 그래서 그 되게 중요한 요소임에 확실하고요. 또 어떤 요소가 있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 거 보니까 이 세 번째는 해당 안 되실 것 같아요. 강남의 압구정이나 이런 데 다 상속으로 부를 이루죠. 뭘로 부를 이룹니까? 강남에 아시다시피 대치동은 국내에 좋은 학교를 가게 하기 위해서 죽으라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학원이과가 발달했고 압구정동은 좋은 대학 갈 필요 없다. 그냥 해외나 한번 갔다 와라. 왜냐? 내가 돈을 물려줄 테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대치동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지만 그만큼 물려줄 돈은 안 되고 하니까 전문 지식을 물려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압구정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내가 가진 돈을 물려줄게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중요한 요소가 그거는 유럽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상속이 부를 이루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이재용 회장이 뭘로 부를 이루었습니까? 상속으로 부를 이루었죠.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대략 조사 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은 삶은 60% 정도가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운으로 결정되더라는 겁니다. 그 운칠기삼이 맞는 말이에요.
제일 큰 요소가 어디겠습니까? 운의 제일 큰 요소. 내가 어디에 태어나느냐. 예.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게 실질적으로 뭐 그런 게 그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상속 부분이 이제 중요한 이게 피케티가 이야기한 세 가지 부의 불균등이 일어나는 세 가지 요인입니다. 그래서 꼭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자기가 스스로 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자본이라는 것을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안전한 곳에 우리가 파괴되지 않을 곳, 소위 말해 변동성이 적은 것이죠. 그런 곳에 자본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주가 지수는 떨어지더라도 약간 믿음이 있죠. 그래도 기다리면 올라갈 거라는. 내가 아까 참기의 문제이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지 못한 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떨어지고 나서 어디까지 들어갈지 그런 이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자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 두 가지 원칙 정도를 지키시고요. 그래서 리츠나 주식과 같은 자본을 가지되 글로벌로 우량한 곳으로 분산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토마 피케티가 말한 이 두 가지 원칙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3년짜리, 10년짜리 우리나라 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5%보다 더 밑에가 있죠. 조금 밑에가 있는데 예금도 불과 한 2주 전에 한 5.2%까지 갔다가 지금 예금이 4% 초반에서 3%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작년하고 이렇게 볼 때, 야, 주식 시장이 그래도 좀 우리나라에서 살아나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되어야 되겠다. 첫 번째, 예금금리가 무조건 3%대로는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가가 여기서 더 떨어져야 된다. 이 두 개 같다. 예금금리가 먼저 떨어지면은 주가는 안 떨어져도 돼요. 근데 예금금리가 계속 5%를 버티고 있으면은 주식시장이 매력도를 가지려면은 주가가 더 떨어져야 돼요. 이게 두 가지의 이제 요소였는데, 다행히 이제 예금금리가 3% 후반에 뭐 들어갈까 말까 좀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면 좋긴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게 급박하게 한 2주 동안에 이렇게 1, 2주 동안 확 변해버렸죠. 근데 채권도 지금은 이제 한 3.4, 3.5 정도입니다. 국채. 근데 이제 회사채하고 포트폴리오를 합치면은 한 4% 정도는 아마 될 텐데요. 그러니까 채권 펀드이죠. 그래서 국채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보니 뭐 그렇게 썩 이 정도면 별로 매력적이지는 못합니다. 금리가 4.5면은 꽤 매력적인데 3.5면은 크게 매력적이지는 못한 것 같고요. 대신 채권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4%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정도 같으면은 뭐 채권 펀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금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서 채권 펀드를 하시는 게 뭐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채권의 비중을 물어보셨는데, 이게 100%가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2021년에 보면은, 예를 들어, 채권을 한 40% 가지고 있었다. 이게 아무 역할을 못 했습니다. 2020년에도 마찬가지고요. 금리가 뭐 0.5%. 거기다가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작년 같은 경우 채권 펀드가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 정도 이렇게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작년에는 뭘 가지고 있으라 그랬습니까? 채권이 아니라 현금을 가지고 있으라 그랬어요. 지금은 현금이 낫겠습니까? 채권이 낫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변화입니다. 올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려고 기다리거나 투자 기회를 뭔가 얻으려고 기다릴 때는 채권을 갖는 게 아니라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투자 기회를 기다리시더라도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면은 채권 펀드를 팔아버리면 되니까요. 기회비용이 올해 같은 경우는 현금을 가진 데 따른 기회비용이 커졌습니다. 작년에는 현금을 가진 데 대한 기회비용이 거의 없었는데요. 지금은 기회비용이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가지고 있는 게 있었다면 이걸 그냥 채권 펀드에 옮겨놓고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혹시 기회가 생기면은, 야,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 하면은 이제 그걸 팔아서 그때 이제 주식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제 생각에는 채권에 있어서의 올해 가장 큰 변화가 작년에 비해서는
이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채권이 우리가 이일드라고 그러죠. 이일드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우리가 받는 그냥 가격이 안 변하면은 받는 금리가 4%라고 만일 하면은 이게 회사채하고 이제 다 포함해서요. 채권 가격이 4% 떨어지더라도 0%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자로 받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4% 떨어지도 0%입니다. 0%가 현금이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올해 4%뭐 여차하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확률은 아주 낮고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도 현금 정도는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른다면은 이거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올해는 채권을 갖고 있는 게 낫다.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은 이걸 이제 채권 쪽으로 옮겨서 그 비중을 좀 늘려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제일 전형적인 포트폴리오는 주식 채권이 일반 몇 퍼센트가 제일 전형적인 포트폴리오겠습니까? 주식 몇 퍼센트? 예, 이 거꾸로입니다. 미국은 이게 거꾸로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4대6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주식을 4를 가지고 있어도 상당히 겁을 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6대4가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포트폴리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권을 몇 퍼센트 가지고 주식을 몇 퍼센트 가지느냐는 정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나 여러분들의 재산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저도 정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다만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작년과 재작년에는 채권이 전혀 기능을 못 해줬다. 예를 들어 재작년에 금리가 0.5% 뭐 이럴 때 채권을 40% 가져본 분들 무슨 기능을 해주겠습니까? 수익률을 애드업 해주는 게 없으니까. 작년에는 더욱이 또 박살까지 났죠. 그게 채권이 지난 한 1년 동안 가져왔던 수모였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한 3년 동안도 수모를 줄 수 있지만은요, 채권은 수모를 주더라도 1년 이상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한번 수모를 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채권의 일반적인 특징인데요. 그렇게 본다면은 올해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 작년에는 다 현금을 한 30%는 현금 정도 가지고 보자고 그랬는데 올해는 여러분들이 주식의 기회를 얻으시더라도 그걸 현금보다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익률을 그나마 3, 4%라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산 배분의 원칙을 지키면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TDF라든지 이런 펀드를 갖고 있으면은 혹은 자동적으로 이 배분을 이제 결정을 해주는데요. 50대 50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주식, 채권. 채권 가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권 펀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라서 60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60이 되고요. 이거는 50 그대로 주식은 그대로 있다고 가정을 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산의 배분상 주식을 가진 것에서는 떨어져서 40이 됐다고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식과 채권의 여러분들 자산 배분은 50대 50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자산 배분이 바로 됐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채권에서 10을 팝니다. 10을 팔고 이걸 50을 해주고 주식을 10을 사게 해서 50대 50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것. 이게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이게 그렇죠. 리밸런싱입니다. 리밸런싱은 마켓 타이밍 하라는 게 아닙니다.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애초에 원했던 것은 지금 내가 자산 배분을 하면은 50대 50으로 할 것인데 시장 가격 변화 때문에 4대 6이 되어서 이걸 다시 원래의 균형으로 돌리는 것이 이게 리밸런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 배분을 원칙대로 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 가격이 올랐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자산 배분을 하면은 그중을 다 파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산 배분의 비율에 맞게끔 10을 팔고 10을 이쪽에 사서 이렇게 50대 50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이 하는 자산 배분 방식이고요. 여러분들이 TDF를 사면은 TDF는 이제 그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자산 배분을 하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다른 게요. 예를 들어 경북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어떻게 합병될지 모르니까 그게 리스크가 있는 거고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서울 지역은 뭐 괜찮겠죠. 괜찮겠는데 그거는 이제 취향입니다. 저는 부지런하지가 못해서 제가 그렇게 이제 그 소유권을 제가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를 제가 싫어해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저는 다른 사람이 투자해 놓은 것이 지분을 얻는 그런 리츠 형태를 좋아하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제 친구가 뭐 하여튼 그런 원룸 쭉 된 걸 하나 한 몇 년 전에 사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반대를 한 이유가 야, 그거 하다가 어디 사고라도 나면 너 어떡할 거냐. 나이 들어가지고 말년에 그 어떻게 소송하면 다니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뭐 거기서 불이 난다든지 예. 뭐 사람이 갑자기 자살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아니 제가 그 뭐 한 10년 됐나요? 지인의 처제가 이제 애견샵을 했는데요. 그것도 이제 빌려서 했습니다. 근데 애견샵이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빨리 조사를 해보니까 누전 문제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그 객값을 물러줬습니다. 2억 원을. 그런 부분에 이제 리스크가 생각보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간접 투자를 활용하면은 충분히 분산을 할 수 있잖아요. 리츠 하나당 요즘 사봐야 5천 원 주면 한 주를 살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건물에 분산을 할 수 있고 우량한 그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뭐 한 5%는 주고 하니까 차라리 그 방법이 낫지 않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리츠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돈을 크게 해서 소위 말해 도매로서 들어가기 때문에 집값에 대한 바게닝 파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다르기도 할 텐데요. 앞으로 1인 가구는 어디서 증가하겠습니까? 1인 가구는 어느 연령대에서 증가하겠습니까? 네, 고령자들입니다. 네, 고령자들이 왜 1인 가구가 많아지겠습니까? 네, 둘 중에 한 명이 죽어서 1인 가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꾸 고령화가 될수록 그 가구 수가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까지의 1인 가구는 젊은 애들이 만들어낸 1인 가구인데 앞으로 1인 가구의 증가폭은 젊은 사람들이 적게 태어나는데 1인 가구가 얼마나 더 있겠습니까? 고령자들이 만들어내는 1인 가구이기 때문에 1인 가구의 증가에 착시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1인 가구는 젊은 층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앞으로 만들어낼 1인 가구는 고령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중에 이제 한 예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2020년부터 2040년까지 우리가 가구 수가 310만 가구가 증가합니다. 가구가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요, 310만 가구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 시장이 여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좀 뜯어보면은 60대 이상 가구, 60대 이상 가구가 얼마가 증가하냐면은 570만 가구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50대 이하 가구는 어떻게 됩니까? 예, 마이너스 260만. 자,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앞으로 주택 시장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게 이게 이제 1인 가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나라가 고령 사회에 막 급속하게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고령 사회는 진짜 비탈길을 내려가듯이 급속하게 이제 고령 사회가 진행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착시에 빠질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마구마구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청년들이 이뤄낸 1인 가구 뭐 이런 것들 가구의 분화 이런 것들인데 앞으로 나타낼 부분은 이것도 있지만은 고령자들이 만들어낼 1인 가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체 가구 수가 다 증가한다고 하는데 베이비 부모들이 앞으로 얼마나 고령자에 들어가겠습니까? 그쪽 수많은 베이비 부모들이 만들어내는 고령자의 가구 수 증가라는 착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주택을 많이 수요하는 50대 이하는 오히려 앞으로 20년 동안에 260만 가구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이제 큰 변화이고요. 그래서 제가 35세에서 54세를 한번 가구수를 한번 뽑아봤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주택을 가장 활발하게 수요할 것 같죠. 그 보니까요, 가구수가 제일 피크를 치는 해가 2015년입니다. 이렇게 증가했다가 2020년에 이미 감소했고요. 계속 감소합니다. 그러면 총 가구수는, 전 연령의 가구수는 피크가 언제 있냐 하면은 2039년입니다. 앞으로 계속 증가하는 거죠. 증가했다가 이때에 비로소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는 총 가구수는 보면은 이걸 보고 뭔가를 판단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택시장의 힘을 보려면은 이 연령대의 가구수를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2015년에 이미 피크를 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뭐 강남이나 좋은 지역의 어떤 작은 원룸이나 그거는 지금처럼 가격이 떨어질 때 사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쪽에는 뭐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교통으로 1시간씩 전철에서 두 발이 붕 떠가지고 출퇴근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수요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나라 오피스가 강북은 다 뭐 이런저런 규제를 해놔가지고 상당 부분이 강남에 오피스가 다 써가지고 있고 본사도 다 그쪽에 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이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번 예를 들어 2020년, 21년에는 살려도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격이 비싸서. 그런데 지금 앞으로 지금부터 올해부터 작년부터 올해 앞으로 또 한 2년 정도 이 정도 기간 동안에 여기서 이제 가격이 좀 떨어져서 우량 자산이 조금 가격이 적당한 가격 내지는 더 떨어지게 되면은 그거는 저는 그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하여튼 부동산은 우량한 자산을 싸게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딱 그런 기회이니까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제가 보니 앞으로 뭐 리세션 이야기 나오고 뭐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고 하면은 앞으로 한 1년, 2년, 3년 이 정도는 계속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혹시 보다 보면은 뭐 부동산은 생각지도 않게 혹시 또 좋은 게 싸게 나올 수도 있고 할 때 그런 때 이제 하나 이렇게 사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은 그렇게 자산 배분을 하는 것보다 글로벌 채권 펀드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채권 펀드가 있으니까요. 이 펀드를 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채권 사가지고 포트폴리오 절대 못 만듭니다. 기관들의 채권 거래 단위가 얼마입니까? 100억입니다. 이렇게 해야 채권의 종류를 풍부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증권사 전화해서 사는 채권은 증권사가 자기들 도매로 사가지고 소매로 떼내주는 거기 때문에 재고 가지고 있는 것들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도 훨씬 적고 뭐 글로벌 채권도 없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채권 펀드를 운용하는 사람들은 100억 단위로 사고 그러니까 훨씬 풍부하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죠. 다양한 채권에. 그래서 글로벌 채권 펀드를 그냥 드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취지는 맞습니다. 국내 채권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좀 글로벌하게 채권이 들어가 있는 것 이런 것도 뭐 사는 것도 그렇게 운용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그냥 펀드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배당금이라는 것이 있고 배당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당 임대 수익률이라고 해도 됩니다. 임대 수익률을 4%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1억짜리를 샀다고 그러면은 1년에 40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임대 수익률은 10년 후에도 4%입니다. 뭐 금리가 크게 안 변했다고 그러면 만일 그 집값이 안 그대로 1억이라고 그러면은 10년 지나도 내가 받는 배당 금액은 얼마입니까? 400만 원이죠. 그런데 만일 집값이 2억 원이 됐다고 그러면은 내가 받는 배당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800만 원이 됩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들 배당 수익률 이것만 볼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원래 가치가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은 배당 수익률은 같더라도 배당 금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려면은 가치가 올라가는 곳에 자본을 갖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 주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월세를 받는 것은 좋은데 그거의 기본적인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장소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임대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시간이 간다고 4%가 6%, 8%, 10% 가는 것이 아니라 이는 거의 동일하니까 사가지고 계신 부동산에 이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우량한 지역이어야 이제 그게 가능할 것 같고요. 그거는 꼭 이제 전체인 경기보다는 그쪽에 이제 얼마나 학생들의 유동 인구가 많은가 하는 것,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저는 결정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우량한 부동산을 자본이나 마찬가지로 부동산도 이제 우량한 곳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량한 자본의 제일 단점이 뭐냐 하면은 이게 뭐 다 사람들 똑똑한데 다 이거 가지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비싼 가격에 많이 삽니다. 그래서 나는 살 때는 기분이 좋았는데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러면은 우량한 자본은 언제 사느냐 하면은 이 가격이 싸졌을 때. 그러면 언제냐? 경제가 한 번씩 금융이 휘청거릴 때. 이때가 이제 그런 기회입니다. 지금이 이제 그런 기회이죠. 그래서 아까 IMF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외환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의 우량한 지역의 건물들은 다 해외에서 들어와서 샀습니다. 사가지고 싸게 사서 그때부터 이제 좋은 가격도 이제 막 저렇게 오르니까 이제 임대 수익도 많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한 2, 3년 동안에 이제 부동산 가격은 뭐 금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리세션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때 그 기회를 잡아서 하나를 찾으시는 것.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내가 작은 돈으로도 우량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리츠를 활용해서 사는 것. 리츠도 이미 가격이 한 30에서 40% 떨어졌으니까요. 뭐 올해 말이라도 좋고 하여튼 우리가 경기 침체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만 약간 어느 정도 방향성이 정해지면은 리츠 같은 경우에 우량한 건물들이 리츠에 들어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그래도 우량한 지역의 건물들이 다 오피스고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도 지금 가격도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마련을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뭐 투자 시장 쪽 올해 하여튼 시장이 되게 재밌는 국면으로 좀 전개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작년에 정말 제가 이제 금융시장에 오래 있었습니다만은 작년에는 큼직한 사건들이 4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첫 번째가 아시다시피 코비드 관련된 건데 코비드는 스페인 독감 이후 100년 만에 터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인플레이션인데요. 이 정도 인플레이션이 급작스럽게 닥친 것은 거의 5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난 이후에 80년 만에 유럽 사회에서 한 나라가 어떤 다른 나라를 전격적으로 이제 침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870년대부터의 데이터를 보면서 유일하게 채권과 주식이 다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7 이렇게 다 양방으로 깨진 때가 작년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운용 수익률이 좀 나빠졌더라도 야 이것이 왜 이렇게 됐냐가 아니라 전문가들도 작년에 무지무지 깨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는 이제 세 가지 충격이 올해 이렇게 서서히 하나씩 다 이제 해소가 됩니다. 코비드 해소되고 중국은 리오프닝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게 되겠죠. 인플레이션도 이제 경기의 문제로 서서히 옮겨가게 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서서히 하나 해소되면서 이제 지진이 있으면 여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런 여진을 겪게 되고요. 내년까지도 그 여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워낙 충격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리세션 문제, 그 다음에 디레버리징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되는데 올해, 내년, 이 정도 이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혹한기를 지내고 겨울을 지내고 나면 해충이 죽듯이, 금리가 좀 많이 인상이 되고 디레버리징이 이제 진행되고 하면은 경제가 좀 더 건강한 토대 위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또 새로운 이제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요. 지금이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있다 좀 생각을 하시고, 투자 시장에서도 너무 초조해 마시고 성급하게 마시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은 좋은 기회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